이덕주 씨가 최악 아닌 차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질문하면서도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네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국민만 보고 정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개혁하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께서 50% 이상 지지를 모아주셔서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시기를 저는 호소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순서는 안철수 후보 측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문병호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자, 앞서서 전병헌 전 의원이 나왔다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더 이어갔으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서 먼저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철수 후보 국민 지지 50% 이상을 받기 위한 필살기가 무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딸의 재산 공개 문제도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필살기가 뭔지부터 여쭤볼까요? 50% 이상을 지지율을 받기 위한 필살기가 준비된 게 있을까요? 역시 변화와 개혁의 가치를 높이 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안철수 후보는 새로움과 미래의 상징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민국 또 미래의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승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전에 저희가 지지율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잠깐 이야기를 먼저 했었는데요. 그림을 함께 보시면서 이것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다자구도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기거나 비기거나 또는 한 번은 지거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네. 더 겸손하게 할 생각입니다. 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번물이 터졌다. 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네. 이 기조가 가면 갈수록 더 거세질 것이다. 그래서 격차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비교해서는 50, 60대 이상의 노년층, 일부 보수라고 규정질 수 있는 지지층이 두껍고 젊은 지지층들은 굉장히 기반이 약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도 50% 이상의 지지율을 받기 위해서는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예. 여기에 대한 보관이 있으십니까? 어떤 전략이 있으십니까? 역시 원래 안철수 후보는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젊은 층들이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그리고 제1야당에 대한 프리미엄 이런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원래 젊은 층한테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안철수 후보를 많이 지지해 줬는데 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런 실망감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사랑을 다시 찾는 그런 네. 전략을 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젊은이들의 고통, 일자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금 교육 입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정책을 내서 젊은 층의 표심을 많이 끌어올 생각입니다. 자, 문재인 후보 지지층들은 40% 유리천장을 뚫지 못한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 결집도가 굉장히 공고하고 단단합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 문재인 후보가 싫어서 오는 또는 찍을 데가 없어서 오는 이런 지지율이 꽤나 많이 유입되고 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견고함과 집결도, 응집도의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약점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조직 대 바람의 싸움이라고 봐야죠. 네. 그런데 이번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강한 돌풍과 쓰나미 같은 힘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조직을 충분히 깨부실 수 있다. 그렇게 네.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계된 질문인데요. 투표율, 네. 즉 보수에서 문재인 후보가 싫어서 오는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의 투표층이 상당수라면 만약에 투표를 하러 가지 않는다. 이래버리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불리해지는 건데요. 투표율과 맞습니다. 직결될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은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저도 안철수 대표께 소위 말하는 반문, 비문의 표만 갖고는 부족하다. 안철수 후보의 가치,
안철수 후보가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이 대한민국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이런 새로운 정치, 미래 비전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세워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 지지율을 보면은요, 양강 구도일 때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좀 더 높게 나타나는 지지율 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가 만약에 된다라면 이제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문제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이제 다당제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의 의석수가 이제 40명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내 의석의 15% 정도도 안 되는 작은 의석을 가지고 과연 거대 그 야당,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의당이 여당이 되고 야당이 12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100석 가까이 가진 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거대 야당이 존재를 하는데, 두 야당이 만약에 그 연합을 해서 그 국정에 좀 발목을 잡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40석 미니 정당이 과연 집권이 가능하겠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표하고 있거든요. 지금 관점에서 그러는데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안철수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은 커다란 정계 개편이 일어날 걸로 봅니다. 그 정계 개편 대상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입니까? 자유한국당하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리고 어디입니까? 이제 아마 민주당에 있는 비노 의원들이 상당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바른정당과는 적절하게 그 정책이 맞으면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대선 이후입니까? 아니면 대선 전에도? 대선 이후라고 봐야죠. 대선 이후에 네.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면 네네. 탈당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승리할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선 전에 바른정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당과 후보 연대 또는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지금은 국민의당의 독자의 길로 안철수 후보의 자강의 길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대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후보 등록을 한 이후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좀 빠져서 문재인 후보보다 뭐 3, 4% 내지는 5, 6% 부족해서 다른 후보와 연대하면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가면은 3자, 4자 구도로 갔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럴 때는 후보 연대를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지도가 아주 출렁일 수 있는데요. 역시 끝에 가면 또 저는 달라질 걸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연대 없이 독자기를 가겠다. 그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 영남과 호남의 투표율 굉장히 극명하게 갈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호남과 영남이 그 집중도가 굉장히 극과 극으로 달리는데요. 자, 94.7%, 이 당시만 해도 김대중 후보에게 94.7%가 지지하는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지지율이었죠. 그리고 이회창 후보는 영남 지역에서 67.3%. 그리고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를 해주시죠. 네, 93.4%. 자, 75.6% 지지율. 다음 대선에서도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영남과 호남 7, 80%. 일단은 최하 70% 이상 그리고 최고 90% 보이는 이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자, 역대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후보, 자, 89.2%대 80.5%. 자, 이런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득표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은 이런 특징이 깨질 것 같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표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보면요. 자, 이런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로 보면 과연 대선 치러졌을 때 8, 90%의 지지율이 영남과 호남으로 갈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그 보수 지지층이 그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지지 성향을 보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선거가 치러지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러니까 과거에 한 몸이었던 야권이 둘로 쪼개지면서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을 했다라면 이제는 차악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최선에 가까운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네.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국민의당 그러면은 글쎄요. 호남당이다. 뭐 이런 이름이 따로 붙을 정도로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막상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호남에서 살펴보면 비등비등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네. 아직도 호남인들의 마음을 안철수 후보가 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어떻게 캠프에서 해석하나요? 지금 이제 지난 총선 때는 호남이 압도적으로 지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지금 이제 과거 총선 때의 지지율로 보고 나온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 다음 주 정도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께서 앞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호남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문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것은 이제 당선 가능성에서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당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호남의 지지도 상당히 빠르게 안철수 후보 쪽으로 넘어올 것이다. 그렇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까지 나오는 지지율 조사, 이 후보 등록 직전에 나온 지지율 조사가 선거 결과까지 그대로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정치권에서는 돌고 있는데요. 자, 과거의 경우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8대 대선 경우 화면 보여주시죠. 자, 후보 등록일 전후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가 결국에는 대선 결과까지 반영 됐다는 내용이고요. 또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네네, 17대 대선을 보여주시죠. 이제 역대 대선 때 보면 대선 치러지기 이제 한 달 전 여론조사 결과가 네. 실제 대선 결과로 이어졌던 가능성이 많았는데요. 네. 이제 과연 이번 대선에서도 그럴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국민의 관심이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급부상하면서 안철수 후보 검증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좀 높아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딸 문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 문병호 최고위원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일단 저는 한 등록대 여론조사가 저는 그 투표일 여론조사하고 다를 걸로 봅니다. 이번에 과거에는 한 1년 정도를 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돼서 이제 등록일 날 되게 여론조사가 되게 투표 결과 맞았는데 네. 이번에는 불과 50일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단축된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투표일 일주일 전에 조사가 맞을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근데 지금 안설희 씨의 재산이 지금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예. 물론 이제 양측이 워낙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그런 네거티브 공방들이 가해진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국민들은 혹시 따님이 그런 안랩 주식 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고지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제기를 하거든요. 이걸 굳이 공개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법에 따르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개를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께서 그 따님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지만은 네. 그러나 국민들이 그 부분에 궁금해하고 네. 또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그 투명하게 유리할 같은 검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따님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 네.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측에서 공격하는 부분이 그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느냐, 그리고 또 가족에서 이제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따로 실제로 주소까지 분리된 독립이 돼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주민등록 등본만 공개하면 되는 거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이유, 분명히 무슨 재산이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딸에게 명의로 이전을 해준 무언 큰 게 있지 않냐,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법에 따르면은 그 거부할 수 있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근데 두 가지 조건을 다 채우질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저는 뭐 법적인 걸 따라 가지고 네.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더 투명하게 네. 그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상당히 체재비라든지 학비라든지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은 과연 안 후보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외환 송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첫 번째 궁금증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14년에 보면 3,400만 원, 그러니까 3만 불 조금 넘는 이 수입을 올린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안철수 후보의 딸이 어떤 뭐 일을 해서 뭐 또는 이제 어떤 이제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서 버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뭐 이제 임대 소득이라든지 이자 소득이라든지 과외 소득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신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적인 이 불필요한 의혹은 좀 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후보님도 저는 뭐 그렇게 할 걸로 봅니다. 네. 그러면은 조만간이라는 거는 언제쯤 후보 등록 이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양 캠프에서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네거티브 그리고 의혹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재산을 공개하는 게 옳다라는 입장을 저희가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긴 시간 저희가 내서 좋은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